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고구려가 어떻게 등장했었는가를 시작으로 이른바 삼국의 성립과 발전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T노트, 그 다음에 학습지 잘 작성을 해주고 있죠? 반드시 잘 작성해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잘 제출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먼저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번에 고구려가 먼저 나라의 모습을 갖추다. 교과서는 자 40페이지고 그 다음에 프린트는 선생님이 새롭게 나와준 프린트가 있죠? 거기에 가가지고서 여러분들이 프린트를 인쇄해서 그래서 수업에 참여를 해주기 바랍니다. 먼저 1번 건국에서는 부역의 주몽 적어주세요. 자, 부역의 주몽이 압록강 유역의 토착민과 연합하여 바로 졸본, 자, 졸본 지방에 건국을 했다고 합니다. 이 졸본 지방에 건국을 했었다고 하는 고주몽은 이제 되게 유명한 설화가 있죠. 주몽설화라고. 근데 이제 내용은 이런 겁니다. 아주 먼 옛날 해모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하늘의 아들이었었대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땅 근처로 왔는데 땅 근처에서 어느 강가 근처를 지나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웬 여자들의 목소리가 들렸답니다. 그래가지고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하고 몰래 엿봤더니 거기에 물의 신인 하백의 딸들이 거기에서 열심히 이제 목욕을 하면서 놀고 있었던 거죠. 그때 당시에 이 해모수가 나타나게 되자 물의 신의 딸들은 전부 다 도망갔었었는데 한 여성이 도망가지 못했었대요. 근데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다 보니까 그 해모수는 이 물의 신의 딸에게 바로 사랑을 고백을 했고 둘은 이제 사랑을 하게 됐는데 이 소식이 이제 물의 신의 귀에 들어가게 됐던 겁니다. 이렇게 되자 물의 신이었던 하백은 하늘의 신의 아들과 사돈관계를 맺을 수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 거냐라고 생각을 해가지고서 당시에 이 해모수를 물속으로 초청을 했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성대하게 결혼식을 열어줬대요.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결혼식 그 첫날 밤에 이 해모수에게 그 다음에 이 하백의 그 딸의 이름이 이제 유화인데 유아에게 많은 그런 술을 먹인 다음에 그들이 엄청 술을 많이 마셔가지고서 인사불성이 돼서 쓰러지게 되자 이때 당시에 이 하백은 커다란 자루를 갖고 와가지고서 당시에 이 유아하고 그 다음에 해모스를 그 안에다 집어넣었대요. 절대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게 하려고. 그리고 드디어 날이 밝고서 해모스가 눈을 떴는데 웬걸 그 안쪽에 보니까 자기가 웬 자루 속에 있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발버둥을 칠 때 마침 유하는 가슴속에서 칼을 갖고 있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조그만 작은 단도를 갖고 있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이 단도를 해모스에게 주게 됐고 해모스는 그 단도를 이용해서 이 자루를 찢어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 이 해모스는 바로 그 즉시 이 유하를 버리고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거기를 탈출해서 그냥 하늘로 올라가 버렸대요. 문제는 뭐냐면 유아가 그 사이에 그만 해모수의 아이를 임신을 하게 된 거죠. 해모수의 아이를 임신을 하게 되자 그때 당시에 바로 이 하백은 이 유아에게 네가 바로 우리 집안의 명예를 더럽혔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대로 이 유아를 내쫓아버렸답니다. 때문에 이 유아는 바깥쪽으로 나와가지고서 강가 근처에서 강물 속으로도 들어가지 못하고 길가에서 그냥 엉엉 울고 있는데 그런데 바로 또 옆에 길가를 지나가던 어떤 한 남성이 있었답니다. 그 남성은 글쎄요 순수한 우리말로 얘기하면은 바로 금두꺼비라고 한 뜻인데 금개구리 혹은 금두꺼비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로 한자말로 금와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바로 부여라고 하는 왕이었다고 하죠. 지난번에 배웠었던 그 부여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길을 가고 있는데 옆에서 슬피 울고 있는 유아를 보게 되자 넌 왜 울고 있느뇨? 라고 물어봤고
그 결과 당시에 유화는 자초지종을 얘기합니다. 그러자 이때 당시에 그 유화의 뛰어난 미모에 반했었던 바로 이 유화는 그래 내가 널 걷어줄 테니까 우리 같이 가서 우리 집에 가서 살자 라고 얘기했고, 이 유화는 그 말을 따라서 금화의 궁궐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금화의 후궁으로서 살게 되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근데 문제는 뭐냐, 이미 임신을 했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가면서 배가 점점점 불러오더니 드디어 유아는 아이를 낳게 되는 그날, 그만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가 아니었어요. 바로 진짜 왕따시만한 커다란 알이었던 거죠. 이걸 보고서 이때 당시에 그만은 그렇게 얘기됩니다. 아니 사람이 어떻게 알을 낳을 수 있느냐 라고 하면서 당장 갖다 버려라 라고 했고, 이때 당시에 이 알을 마구간에다 갖다 던져서 말들이 지나가면서 깨버리게 하려고 했는데, 문제는 이놈의 말들이 이 알이 있는 곳을 피해서 몰려있는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들판에다 갖다 버립니다. 지나가던 짐승이 먹으라고. 그래서 들판에다 휙 하고 갖다 버렸는데, 문제는 뭐냐, 어디선가 웬 호랑이 한 마리가 짠 하고 나타나더니 주변에 다른 짐승들이 감히 거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거기를 계속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서 뭔가 좀 이상하다 생각했었던 그만은 당시에 유아에게 다시 그 알을 갖다 주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명령합니다. 그 결과 유아는 그 알을 가지고서 햇볕이 잘 드는 창가 근처에 놓고 그 다음에 자신의 옷으로 그것을 잘 덮은 다음에 계속해서 쓰다듬어 주고 있었대요. 그런데 이 알을 보듬어 준 지 얼마나 됐을까? 얼마 후에 갑자기 알이 짠 하고 깨져듭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사내아이가 태어났대요. 그래서 그만은 그 아이를 자신의 아들로서 인정을 하고 그 아이가 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자꾸 도와주게 됩니다. 이 아이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노는 걸 좋아했는데 특히 활을 그렇게 잘 쐈답니다. 활 한 번 쐈다 하면 거의 백발백중이었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 부여 말에 의하면 바로 활을 잘 쏘는 사람을 주몽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아이의 이름을 주몽이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몽이 처음에 태어났던 것이죠. 근데 이때 당시 주몽은 나름대로 범상치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금화왕이 주몽에게 부여의 마구간을 네가 좀 관리를 해라 라고 얘기를 해가지고서 실제로 이 주몽이 마구간에 가가지고서 마구간의 말들을 잘 관리를 했는데, 그런데 너무나도 음식이라든가 건초라든가 이런 걸 잘 줬기 때문에 말들이 아주 토실토실하게 살이 쪘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주몽은 한눈에 어떤 한 말 한 마리가 굉장히 명마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어떻게 했냐면 그 말한테 가가지고 말의 혓바닥에다가 바늘을 꼽아버렸대요. 꼽아가지고서 이 말은 건초를 먹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 부여의 금화왕이 돌아왔는데 보니까는 마구간이 너무 관리가 잘 된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상으로 주몽에게 거기 있는 말들 중에서 가장 좀 비실비실한 말을 이 주몽에게 줬는데, 그런데 사실 그 비실비실한 말은 혓바닥에다가 바늘을 꼽아놨었던 명마였던 거죠. 결과적으로 어떻게 했느냐, 이 주몽은 그 혓바닥에 바늘을 꼽아섰던 그 명마를 받아서 그 바늘을 빼고 그리고 명마를 타고서 자기의 말로 부리고 다녔었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그 부여의 금화왕의 아들들이 주몽을 너무나도 시기를 많이 한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는 바로 나중에 가서는 이 주몽은 반역죄를 뒤집어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이 주몽은 어쩔 수 없이 어머니를 버리고, 근데 또 한 가지 부인이 있었는데 이 부인이 임신한 상태에서 자기가 목숨이 위태롭게 되자 부인마저도 버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서 당시에 주몽은 자기의 아내에게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만약에 당신이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만약에 사내아이라고 한다면 7모가 나 있는 소나무 밑에 7모가 나 있는 돌 밑에다가 징표를 숨겨놨으니까
그러니까 그 징표를 가지고서 나에게 오게 한다고 한다면 그 아이가 나의 아들로 알도록 하겠소 라고 이야기하면서 서둘러서 당시에 자기의 어머니와 그 다음에 아내의 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주몽은 바로 한참 도망가다가 그러다가 계속해서 추격군이 쫓아오고 있었던 상황에서 어느 날 그만 이제 갑작스럽게 앞쪽에 강물이 이제 있는 곳으로 몰리게 되고 이 강물을 건너가야 되는데 근데 그 강물에는 다리 같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뒤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대소를 비롯한 그 부여왕의 나머지 아들들이 와가지고서 이제 이 주몽을 죽이려고 했었고 그런 상황에서 이때 당시에 주몽은 하늘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 나는 하늘의 신 헤모스의 아들이고 그 다음에 바다의 그 물의 신인 하백의 딸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하백의 손자이다. 근데 내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죽는다는 것이 말이 되겠는가? 라고 이렇게 소리를 쳤대요. 근데 갑자기 주몽의 앞쪽으로 웬 물고기들이 쫙 하고 깔려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거북이들이 물고기들과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서 다리 모양으로 밑에다가 징검다리 형태로 해가지고서 밑에다가 커다랗게 다리를 만든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이것 때문에 주몽은 이것은 하늘의 뜻이다 라고 생각한 나머지 당시에 말을 달려서 그 강물을 건너게 되었고 그리고 그 뒤를 쫓는 대소의 군대가 도착을 했을 때 이 물고기와 거북이로 이루어졌던 다리는 순식간에 없어졌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서 바로 주몽은 이제 위기를 벗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압록강 근처에 도착을 했을 때 일설에는 과부였단 말이 있기도 하고 그것은 아니었단 말도 있는데 소소노라고 하는 여성과 같이 만나게 되었고 이 소소노가 바로 그때 당시 그 지역의 유력한 부족의 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들 세력과 주몽의 세력이 같이 연합을 해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나라를 세웠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졸본이라고 하는 지역에다 나라를 세웠는데 아마도 한 이 정도에 위치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되어서요.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고구려라고 하는 나라의 시작입니다. 자, 먼저 보겠습니다. 그래서 건국에서 부여계리 주몽이 좀 전에 했었죠? 압록강 유역의 토착민과 연합하여 졸본, 자, 졸본이라고 하는 지역에다가 건국을 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은 이 졸본이라는 나라가 방어에는 정말 극강이에요. 그럼 선생님이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도 알 수 있어요. 교과서 40페이지 한번 보세요. 40페이지 왼쪽 아래 보면 고구려의 첫 번째 수도로 여겨지는 오녀산성이라고 하는 그런 산성이 하나 보이죠? 거기에서 자세히 보면 성벽이 보입니까? 자세히 보세요. 사실 거기는 성벽이 따로 필요가 없습니다. 왜? 바로 거기 보이는 절벽 자체가 성벽이에요. 절벽 자체로 성벽이 이루어진 거라 볼 수 있기 때문에 적들이 쳐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절벽 위에 올라가 있기만 하면은 적들을 다 막아낼 수 있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고주몽의 그런 세력은 계속해서 영역을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안전한 도피처를 이때 당시에 마련했다 볼 수 있는 것이겠죠. 결과적으로 이때 당시에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했었던 고주몽의 세력. 그러나 문제가 뭐가 있었냐면 당시에 여러분 여기 보다시피 이 지역은 몸을 피하기에는 정말 최고의 그런 장소라 볼 수 있겠지만 여기다가 농사를 짓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들 농사를 짓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왜? 너무나도 산속에 산지에 너무 많이 박혀 있어가지고서 그래서 여기다가 밭농사 짓는 것도 쉽지가 않을 거예요. 때문에 영역을 좀 더 넓힌 다음에 그 주변에 있었던 지역으로 수도를 옮깁니다. 얼마 옮기진 않는데 바로 국내성이라고 하는 곳으로 수도를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밑줄 치겠습니다. 1세기 초 국내성 밑줄 치고 국내성에다 박스 여기로 해서 수도를 옮기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여기로 옮겼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쪽이 중국 세력이에요. 자, 이쪽이 중국 세력인데 이 중국 세력과는 나름대로는 가까우면서도 강물을 통해서 교류하기도 쉽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동감 1번 중국 문화 수용의 유리 동감 2번 적극적으로 정복 활동을 하기가 되게 좋았습니다. 이쪽 주변에 특별하게 강력한 세력은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서 이쪽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점점
영역을 넓혀가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당시에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적대감을 갖게 만들었었던 세력이 바로 중국의 한나라의 군현 세력이었었어요. 고조선을 멸망시키고 이 땅에다가 행정구역을 설치했었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바로 이 주변에 있는 민족들은 이 한군현에게 대항할 수 있는 그런 세력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거기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게 바로 이 고구려입니다. 때문에 이 고구려는 바로 주변에 있었던 고조선의 옛 유민들을 전부 다 수용을 하면서도 한군현과 끝없이 전쟁을 벌이면서 점차점차 성장을 해나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영역을 남대로 활발하게 이제 벌이게 됐었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서 점차점차 성장을 해나갔었던 그런 고구려.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 한 가지는 반드시 좀 알아줘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기본적으로 고대 국가는 나름대로 성장을 해나가려고 한다면 반드시 갖춰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첫 번째는 왕위의 부자 상속을 통해 가지고서 강력한 왕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은 국민들의 사상을 통합을 하기 위해서 불교를 수용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로 율령을 반포해 가지고 국가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거죠.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갖춰져야지 나중에 가서 제대로 된 고대 국가를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그 내용들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우리가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었어요. 고구려의 경우에는요.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중요한 왕들은 고구려에 여러 명의 왕들이 있겠지만 그렇지만은 그 중에서는 몇몇 사람들만 우리가 뽑아서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동그라미 2번에는 태조왕입니다. 여러분들 태조왕이 왜 태조왕인 줄 아세요? 기본적으로 태조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바로 한 나라의 최초의 왕을 보통 태조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태조왕은 또 뭡니까? 사실 고구려로 친다고 한다면은 고구려의 태조는 사실상 바로 이 고주몽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고구려는 이 고주몽을 그 태조라고 칭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보통 이제 추모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 나와 있는 태조왕은 왜 근데 이름에다가 태조자를 붙였는가?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이 사람이 비록 진짜 태조는 아니지만 사실상 고구려를 거의 건국한 거나 마찬가지의 거대한 업적을 남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태조왕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됐던 것입니다. 당시 그래서 이 태조왕의 경우에는 먼저 동그라미 1번에는 먼저 동해안 및 요동으로 진출을 하게 됩니다. 자, 먼저 동해안으로 진출하게 돼요. 동해안에 뭐가 있습니까? 바로 이쪽에 있던 나라들, 동해하고 옥조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죠. 바로 이 동해하고 옥조 지역을 공격을 해가지고서 대략적으로 이 지역을 어느 정도 장악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요동으로 진출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당시에 만주 지역에 해당하는 그런 지역을 대략적으로 차지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동해안 및 요동으로 진출, 동그라미 2번 바로 동해와 옥저, 정복,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그리고 고구려의 중요한 핵심 계층들, 핵심 세력들을 5개의 부족으로 나눠서 계류부, 소노부, 관노부, 순노부와 같은 바로 5개의 부족으로 나눠가지고서 그래가지고 이것을 그거에 따라가지고서 통치하는 나름대로 짜임새 있는 구조를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동그라미 3번 오부를 확립하고 그래서 동그라미 4번 사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는 보통 고구려 왕들은 전부 다 고심한 왕위를 계승했다고 여겨지는데 실제로는 역사가들이 생각을 했을 때 고시 이전에 혹은 중간에 아마도 고시하고 서로 교차로 해가지고서 왕위를 계승했었던 그런 부족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전 왕족이라고 불렸었던 바로 소노부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근데 이 태조왕부터는 확실하게 아예 어떻게 했냐면 소노부 말고 이 게르부만 왕위를 계승할 수 있다. 게르부는 바로 고시성을 갖고 있거든요. 때문에 고시만 왕위를 계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원칙을 확실하게 정하게 됩니다. 동그라미 4번 고시의 왕위 세습.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엔
별표 2개 반. 태조왕은 별표 2개인데요. 근데 고국 천황의 경우에는 별표 2개 반입니다. 이분의 경우에는 나름대로 확장하는 그런 영역을 여러 개의 지역으로 여러 개의 그 행정구역을 나누어 가지고서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여러 개의 행정구역을 나누어 가지고서 그래서 통치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략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아직까지는 중국 세력이 있는 건 상황이긴 하지만 그렇지만은 당시에 이 자기네들이 차지했던 그 영역을 바로 5개의 부분으로 나누어 가지고서 기존에 있었던 게르부, 소노부, 전로부, 순노부, 관노부 이것을 5개의 부족인 바로 중부, 서부, 북부, 동부, 남부 이런 식으로 바꿔 가지고서 이것을 행정구역식으로 즉 명칭이 있으면 뭔가 좀 고유의 독특한 뭔가가 있는 거잖아요. 정체성이 따로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정체성이 있는 부족의 이름을 왕의 명령으로 확 바꿔버립니다. 그래가지고서 단순하게 방향만을 나타내는 그런 부족의 이름을 이것을 바꿔버리죠. 이것은 곧 뭘 말하는 거냐면 바로 당시에 이 왕권이 부족의 명칭을 바꿀 정도로 강력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 한 가지 중부, 서부, 북부, 동부, 남부라고 이렇게 나눠지는 것은 단순하게 행정구역으로서 역할을 하는 부족으로 이것이 변환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이에요. 때문에 동남 1번은 바로 부족적인 오부에서 행정적인 오부로 이것을 개편하게 됩니다. 부족제를. 그리고 동남 2번 왕위의 부자상속제를 실시합니다. 드디어 첫 번째 나오죠. 왕위의 부자상속제. 왕위를 내줄 때는 바로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그런 제도를 실시하게 된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만약 이전에까지만 하더라도 이 고구려는 형이 죽으면 동생이 왕위를 계승하는 방식이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세상에는 오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 가는 것은 순서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형이 죽으면 그러면은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자, 왕이 있어요. 왕의 동생들이 있고 그 다음에 동생이 있어요. 자, 여기 왕이 아들을 낳습니다. 자, 아들을 낳습니다. 첫째 아들을 낳고 그 다음에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이렇게 있겠죠. 왕이 죽으면은 그 다음에는 왕위 계승을 동생이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왕위 계승을 그 다음에 동생이 하고 그 다음에 왕위 계승은 이 첫 번째 왕의 첫 번째 아들이 왕위를 계승하는 것이 원칙이겠죠. 그런데 이 중간에 누군가 죽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왕이 자기 형의 아들에게 자신의 왕의 자리를 물려주고 싶은 마음이 꼭 있을까요? 아니면 자기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항상 왕이 바뀔 때마다 매번마다 싸움이 맨날 벌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왕권이 흔들리게 되고, 왕권이 흔들리게 된다는 것은 왕권이 약화되는 것이고, 왕권이 약화된다는 것은 당시 국가는 왕권을 중심으로 해서 뭉쳤던 나라인데 왕권이 약화된다는 것은 나라가 약화가 되는 거잖아요. 때문에 당시에 국왕은 어떻게 했냐면 바로 왕은 자신의 동생이 아니라 자기의 아들만 왕위를 계승할 수 있다는 원칙을 정하게 함으로써 왕위 계승권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 왕권의 흔들림을 방지하려고 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남이 4번 별표 하나, 미천왕이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이 미천왕이라고 하는 분은 바로 중국의 56구 시대, 중국이 완전히 다 분열되어 있던 시대였었거든요. 이쪽 부분도 일부가 분열되어 있었는데, 그런데 당시에 한반도 지역을 공격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뭘 했냐면 이쪽에 있었던 남남군을 완전히 쫓아버립니다. 한반도 안쪽에 들어있던 남남군을 쫓아버리고 그 다음에 이 지역을 완전하게 장악을 하게 돼요. 이 지역을 이렇게 완전하게 장악을 하게 돼요. 이렇게 되면서 전차전차 영역을 확장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겁니다. 동그라미 2번
낭랑군 축출, 동남이 3번 요동 진출. 이렇게 되면서 이제 한반도 안쪽으로는 더 이상 중국 세력이 없게 되면서 고구려가 확실하게 다 장악하는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가 있냐면 이제 동남이 5번에 고국 원앙이에요. 고구려가 맨날 잘 나갈 수만은 없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중국에서 이른바 5, 16국 시대라고 해가지고 중국의 한 나라가 멸망을 하고 그 뒤를 이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위, 초, 오로 나뉘어지는 이른바 삼국시대가 시작이 되게 되는데 유비, 관우, 장비, 그 다음에 뭐 조조, 그 다음에 손권 뭐 이런 사람들이 활약하는 시대죠. 그 시대를 나중에 바로 위나라의 재상이었던 사마의의 손자가 위나라를 멸망시키고 바로 진이라는 나라를 세운 다음에 천하를 다시 다 통일합니다. 하지만 통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그들이 천하를 통일할 때 썼었던 군대로 썼었던 이민족들이 반란을 일으키게 되면서 원래 중국 왕조 남쪽으로 도망가게 되고 북쪽 지역은 바로 5개의 이민족이 16개의 나라를 세웠다 망했다 하게 되는 이른바 5호 16국 5개의 이민족이 16개의 나라를 만드는 그런 시대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그때에 이쪽 지역에 바로 전영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 나라가 고구려가 너무 세지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대규모의 군대를 출동을 시켰는데 당시에 이 군대가 오는 것을 길목을 잘못 막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만 일시적이긴 하나 고구려의 수도가 그만 함락당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왕은 살았는데 왕의 어머니가 잡혀가고 그 다음에 미천왕의 시신도 전부 다 이제 탈출당하게 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된 거죠. 이것 때문에 고구려는 어쩔 수 없이 이 전연이라고 한 나라에게 허리를 굽히고 조공을 바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던 겁니다. 동감이 1번. 동감이 2번. 그런데 그 뒤를 이어서 이번에 어떤 게 벌어졌느냐? 이번에 남쪽 지역에는 백제가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었거든요. 이 군대를 일으켜가지고서 이들이 이 당시에 이 황해도까지 쳐들어와요. 경기도를 넘어서 황해도까지 쳐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것은 막아야겠다 생각했었던 고국 원앙은 직접 군대를 끌고 가가지고서 근초고왕의 군대와 대판 싸움을 벌였는데 문제는 뭐냐? 여기서 그만 근초고왕의 태자에게 화살을 맞아가지고서 전사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국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권력이 모여가고 있는 고대 중앙집권 국가의 정점이라고 볼 수 있는 국왕이 죽었어요. 당연히 국가가 대혼란에 빠지게 됐다고 볼 수 있겠죠. 밑줄 치겠습니다. 밑줄. 자, 전연 선비족의 침입 밑줄. 동감 2번. 바로 백제 근초고왕의 침입으로 국왕 전사 밑줄. 근데 위기가 와도 이것을 다음번에 도약을 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면 항상 발전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 순간에 여러분들이 좀 더 노력을 열심히 해가지고서 그래서 다음번에 좀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삼을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실제로 근초고왕의 군대가 평양성 근처까지 쳐들어갑니다. 낭랑군의 치소가 중심부가 바로 평양성이었는데 평양성을 미천왕 때 장악한 다음에 고구려는 평양성을 매우 중요시 여겼었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쳐들어간 거예요. 그러자 고국원왕은 이들을 막으려 했었지만 결과적으로 죽게 되었고 그래가지고 나머지 고구려의 군대들은 평양성 안으로 전부 다 들어갑니다. 근데 문제는 이 평양성이 너무 방비가 잘 돼 있었던 곳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바깥쪽에서 아무리 바로 이 근초고왕의 군대가 고구려의 군대들을 막 그냥 도발을 해도 이때 당시에 태자였던 이젠 막 왕이 됐었던 바로 이 고구원왕의 아들 소수림왕은 거기에 응대를 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근초고왕의 군대를 그냥 돌아갈 수밖에 없던 것이죠. 그리고 소수림왕은 간신히 백제의 공격을 막아내고 두 번째 뭘 하게 됐었냐면 당시 이쪽에 있는 전연이라는 나라가 망해요. 그리고 일시적이긴 하지만 북중국을 전진이라는 나라가 잠깐 통일하게 되거든요.
이 전진이라는 나라가 강력하게 되자 스스로 고개를 숙인 다음에 뭘 하게 됐었냐면 바로 여러 가지 중국의 뛰어난 국가를 통치하는 방법 같은 것을 막 배워와요. 바로 이 국가를 통치하는 대표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율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율령은 지금으로 따지면 헌법하고 비슷한 거예요. 국가의 뼈대가 되는 법령이라고 볼 수 있겠죠. 바로 동그라미 1번. 이 율령을 이때 당시에 수용을 해가지고서 그것을 고구려식으로 바꾸어서 반포를 합니다. 동그라미 1번 율령. 자, 동그라미 2번은 바로 이 율령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기반을 한 거냐면 유교에 기반을 한 것이거든요. 유교에 기반을 한 것인데 이 유교라고 하는 것을 배우려면은 그런다고 한다면은 학교가 필요하겠죠. 그렇죠? 즉 무슨 말이냐면 유교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통치 이념으로서 활약을 했었던 중국의 사상입니다. 공장을 만들었었죠. 근데 이것이 중국의 통치 이념 정착을 하게 되면서 중국 쪽은 이 유교에 따라 가지고서 국가를 통치하기 위해서 유교 경전을 바로 관리를 뽑는 시험에 교과서 삼아요. 사실상 그러다 보니까 이 소수림 왕의 입장에서는 유교를 가르치는 것이 왕권을 강화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근데 가장 밑에 있는 그런 학교들은 있지만 이른바 경당이라고 하는 고구려만의 고유한 그런 학교가 있지만 높은 수준의 수업을 할 수 있는 학교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것을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서 이때 당시에 이 소순이 왕은 상급에 해당하는 학교를 만듭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동그라미 2번 바로 태학입니다. 주로 유학을 가리키는 그 학교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으로 따지면 대학교죠. 이것이 바로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대학교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네, 동그라미 3번. 그리고 중국 쪽에서부터 국가의 국민들의 그런 사상을 하나로 통일할 수 있는 바로 종교인 동그라미 3번 불교를 수용하게 됩니다. 불교를 수용하게 돼요. 봐봐요. 율령을 완파하면서 국가의 기틀을 마련하고 태학을 설립하게 됨으로써 바로 거기에서 이 국가가 만들어 놓은 여러 개의 기관에서 일할 수 있는 관리들을 되게 많이 양성을 합니다. 그리고 불교를 수용하게 됨으로써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뭉치게 만들죠. 이것이 나중에 가서 고구려의 커다란 발전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위기 극복이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중앙 집권 체제가 확립이 되게 됩니다. 자, 2번 백제 한강 유역에서 빠르게 발전한다. 에서 보면은 자 1번 백제의 건국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을 선생님이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 1번에서는 건국에서는 바로 한강 유역 토착 세력과 빈칸에 적혔습니다. 고구려 계통의 이주민이 연합하여 빈칸에 적혔습니다. 위례성 이게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위례성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수도를 정했답니다. 위례성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수도를 정했었어요. 여기가 지금 한강이거든요. 한강이니까 한강의 바로 밑에 쪽에 아마 설치했던 걸로 생각이 되어지긴 하는데 여기가 이제 백제의 처음이었었어요. 근데 이쪽에는 원래 한이라는 나라가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어떻게 바로 이들이 와가지고 나라를 세울 수 있었는가? 여기에서는 다음과 같은 유명한 설화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아까 전에 고준몽이 부여를 탈출할 때에 임신한 아내가 있다고 했었죠? 그쵸?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임신한 아내가 진짜 아들을 낳은 겁니다. 그 아들은 너무 좀 개구쟁이였었어요. 얼마나 개구쟁이였었냐면 맨날 동네에 그 장독대는 다 깨고 돌아다녔었대요. 오늘도 이 아이는 그 아이의 이름이 이제 유리라고 하는 아이인데 유리라는 아이는 밖에 나가가지고서 또 장독대 깨면서 막 그냥 난동을 부리고 돌아다니고 이랬었는데 여기 화가 났던 아줌마가 어떤 한 아주머니가 그 아이를 막 쫓아와가지고서 막 몽둥이로 두드려 패려고 했는데 그런데 얘가 너무 빠르니까 쫓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 멀리에서 어떻게 했냐면은 그냥 잡지 못하고 해가지고서 저런 애비도 없는 놈이 지금 너무나도 이런 식으로 난동을 피고 돌아다닌다라고 하면서 막 그냥 뭐라고 막 한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그 얘기를 비록 이제 몸 피해가지고 맞지는 않았지만 이 유리는 마음속에서 굉장히 아픔을 느꼈던 겁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나는 내 아버지는 도대체 누굴까? 라고 하면서 그날 밤 어머니한테 가요. 어머니한테 가가지고 어머니 제 아버지는 도대체 누구십니까? 라고 얘기하자 그러자 그때 가서 얘가 드디어 길을 떠날 때가 됐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었던 바로 이 어머니는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아버지는 저 고구려라고 하는 나라의 왕이시다. 근데 너에게 일부러 여기를 떠나기 전에 징표를 남기셨다고 하는데 네가 한번 찾아봐라. 7모가 나 있는 소나무에 7모 그 밑으로 7모가 나 있는 바위가 있고 그 바위 밑에 바로 징표를 숨겨놨다고 한다더라. 이래가지고서 그날부터 그 아이는 어떻게 했냐면 산과 들을 다 쏘아다니면서 그러면서 7모가 나 있는 그런 소나무와 7모가 나 있는 돌덩어리를 다 찾으려고 그렇게 막 이제 돌아다녔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특별하게 깎아서 만들지 않는 이상 어딜 돌아다녀도 모가 7모가 나 있는 소나무가 있습니까? 그래가지고서 오늘도 여러 군데를 막 돌아다니고 있었던 이 아이는 그냥 오늘도 못 찾아가지고서 너무나도 짜증나서 그냥 집안 대충마루 앞에 딱 앉아가지고 거기에 있는 기둥이나 등을 딱 기대면서 도대체 어디 있단 말이야 라고 하면서 막 그냥 한탄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등을 이렇게 대다 보니까 등에 모서리가 느껴진 겁니다. 그래가지고 딱 봤더니 자기 집에 있는 대들보의 기둥에 바로 모가 7모가 나 있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게 소나무였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밑에 봤더니 그 소나무를 위에다 올려놓은 주춧돌이 또 이번엔 7모가 나 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서 이거구나 생각해가지고서 그 밑에 봤더니 거기에서 부러진 칼날이 발견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때 당시에 바로 이 부러진 칼날을 가지고서 바로 이 유리는 주몽을 찾아가게 됐고 주몽은 그걸 보고서 네가 바로 내 아들이구나 라고 하면서 다음번에 태자로서 삼게 됩니다. 이게 바로 고구려 제2대 왕이었던 유리왕입니다. 문제는 그때에 좀 전에 선생님이 설명했었던 고종이 이미 결혼을 했던 거예요. 바로 비류라고 하는 아들하고 온조라고 하는 아들이 따로 있었는데 근데 그들은 어느 순간에 갑자기 바로 유리라고 하는 왕자, 자기네들의 형이 배다는 형제가 등장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걸 보고서 이제 우리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 하고서 되게 불안감에 많이 쌓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에 바로 이 고주몽의 아내였었던 소선호가 주몽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그냥 내가 이 아이들을 데리고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라고 하고 주몽이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배를 타고서 남쪽으로 내려왔던 겁니다. 남쪽으로 내려와서 정착했던 곳이 바로 지금 현재의 우리가 알고 있는 한강 근처예요. 근데 문제는 한강 근처에 딱 도착을 했는데 이 땅에 딱 왔을 때 첫 번째 아들이었던 비류는 이 땅이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딴 데 가고 싶었는데 온조는 이 땅이 참 좋았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서 둘이 이제 서로 다투다가 그러다가 나중에 비류는 네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한다면 온조 너를 따르는 사람들은 여기 남아라. 그리고 나를 따르는 신하들은 다른 쪽으로 갈게 라고 얘기해가지고서 그래서 한강 지역에다가는 온조가 세운 나라가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좀 더 서쪽으로 왔었던 비류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인천 지역에다가 바로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온조가 세웠던 나라 이름이 바로 십제라고 하는 나라였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인천 지역에서는 비록 땅이 넓게 있으면 뭐합니까? 거기에 농사짓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바다가 옆에 있다 보니까 이 밀물과 썰물 때마다 짠물이 위로 올라오게 되면서 소금 때문에 농산물이 해를 입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이런 식의 문제가 있기도 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먹을 걸 제대로 못 먹어가지고서 병들고 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다 보니까 이거에 회의감을 느꼈었던 이때 당시의 비류. 어느 날 내 동생 온조는 잘 하고 있나 하고서 한번 놀러 갔답니다. 놀러 가가지고서 온조네 궁궐로 갔는데, 그런데 온조의 나라인 이 십제는 비류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 판이하게 너무 사람들이 활기차게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에 정말 화가 났었던 이 비류는 당시에 어떻게 했었냐면 이때 당시에 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죽었대요. 그래서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죽었는데 이 비류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게 되자 당시 기록에 의하면 바로 이 인천 지역에서 있었었던 이 비류가 통치했던 지역의 백성들이 춤을 추면서 온조의 나라에 같이 합류를 했대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십제는 그때부터는 10 곱하기 10은 100이죠. 실제로 숫자 100자입니다. 바로 백제라고 한 나라를 그렇게 해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위례성에 도읍했다는 얘기 했었죠. 처음 시작은 만의 한 소국, 작은 나라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 여기에 정착할 때는 만의 목지국의 허락을 받았었대요. 동감 1번, 기름진 평야를 기반으로 발달한 농업 밑줄. 이 한강 유역의 근처에 퇴적 평야가 되게 많이 있기도 했었고, 거기에서 걸음길이 많다 보니까 농사가 잘 됐겠죠. 동감 1번. 동감 2번은 북쪽에 있었던 철기 문화를 수용하게 되면서 나름대로 이 농사에 잘 썼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동감 2번 철기 문화. 동감 3번은 한강의 물줄기만 따라간다고 한다면 사실 잘만 하면 중국 쪽으로 넘어갈 수 있고 여러 군데를 다 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통이 편리하게 되면서 동감이 3번 편리한 해상교통, 동감이 4번 중국. 자, 중국과의 교류의 유리한 점을 기반으로 이 백제는 빠르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 중에서 자, 별표 2개. 고구려와 백제 왕실의 연관 증거. 아까 전 선생님이 백제 건국신화를 얘기했었죠? 동감 1번. 그것이 대표적인 고구려 백제 왕실의 연관됐다는 증거가 됩니다. 동감 1번. 동감 2번은 삼국사기에도 그렇게 백제 건국 기록이 나와 있어요. 동감 2번. 그리고 동감 3번에는 백제와 고구려의 초기 무덤 양식의 유사성인데 오른쪽에 보이다시피 장군총이라고 하는 거대한 그런 무덤이 발견되는데요. 이 거대한 무덤은 아마도 장수왕의 무덤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크기가 동양의 피라미드라고 불릴 정도로 엄청나게 컸는데 실제로 이것이 선생님도 가보진 않았어요. 자,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높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런데 여기에 있는 사람의 크기가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사람의 크기가 실제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다는 것은 이것이 얼마나 거대한 무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이거와 비슷한 무덤이 우리나라의 한강 근처에서도 발견이 됩니다. 서울 석촌동의 고분들이 바로 그런 형태의 모습을 띄어요. 그 위에 있는 사진을 보면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은 참 무덤 양식 적어주세요. 백제와 고구려의 초기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덤 양식 적어주세요. 의 유사성. 자,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드디어 백제에서 나름대로 활발하게 백제의 발전에 커다란 노력을 기울였던 왕이 한 명 등장합니다. 그 왕의 이름 바로 빈칸에 적겠습니다. 별표 2개 반 고이왕. 고이왕이라는 왕이 등장하게 되고, 이분의 경우에는 관등제 및 관복제와 법령을 마련합니다. 사실상 율령을 만들었다고도 얘기를 하는데, 관등제는 지금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공무원들 등급 있죠. 7급 공무원, 9급 공무원, 이런 공무원들 등급을 말하는 것이고, 관복제는 그 등급에 따라서 바로 사람들이 입고 있는 유니폼 있죠. 유니폼의 색깔을 다르게 만든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서 저 사람이 나보다 높다, 낮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만든 것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것은 일종의 율령이라 볼 수 있겠고, 자, 동그라미 2번에서는 목지국,
목지국이라는 나라를 병합합니다. 목지국 기억나죠? 마한의 맹주국이었던 목지국을 병합한 다음에 동그라미 3번 한강 유역을 중심으로 한반도의 중부를 확보하게 돼요. 그래서 당시에 고이왕 때는 영역을 아마도 한 이 정도까지는 차지하지 않았는가. 선생님, 고구려에 비교해서 너무 적은데요? 근데 고대 사회에서는 영역을 여러분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바로 그때는 이 지역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의 숫자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기는 농사를 많이 지었던 지역이다 보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밀집해서 있던 반면 이 지역은 생각보다 농사를 지을 수 있을 만한 곳이 많지 않았어요. 때문에 이렇게 영역은 넓어도 사람들의 숫자가 그다지 많지 않았다는 것은 여러분 같이 기억을 해줘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점 명심해가지고서 백제가 생각보다 그렇게 약한 나라가 아니었음을 여러분들이 알아주기 바랍니다. 자, 이제 동그라미 3번의 근초고왕, 그 다음에 침유왕은 다음 시간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시간까지 T노트 잘 작성을 해주고 그 다음에 학습지 잘 작성을 해주기 바랍니다. 계약하는 순간 우리 즐겁게 만나도록 합시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